은퇴 후 가장 후회하는 5가지. 어떤 사람들은 은퇴를 인생의 완성이라고 부릅니다. 수십 년간의 노동이 마침내 끝나고 아침마다 울리던 알람을 꺼도 되는 날이 온다고. 아이들은 다 컸고 집은 마련되었고 통장에는 그럭저럭 노후를 버틸 만한 숫자가 찍혀 있습니다. 이제 쉬어도 된다고,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된다고 세상이 말해줍니다. 그러나 막상 그날이 찾아왔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감정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해방감이 아닙니다. 축하의 기분도 아닙니다. 그것은 이상하리만큼 서늘한 어떤 것입니다. 마치 오랫동안 빠른 속도로 달리던 기차가 갑자기 멈춰 섰을 때 창밖의 풍경이 아직도 흔들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 기묘한 착각과 같습니다. 몸은 멈추었는데 관성이 아직 남아있는 것입니다. 은퇴 이후의 삶을 깊이 들여다본 수많은 연구자들과 심리학자들, 그리고 노년학자들이 공통적으로 발견한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은 어떤 결정적인 상실을 겪고 난 뒤에야 비로소 그것의 가치를 온전히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고 나서야 건강의 무게를 알고, 직함이 사라지고 나서야 정체성의 깊이를 더듬으며, 자식이 멀어지고 나서야 관계의 적절한 거리를 배우고,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난 뒤에야 고독의 색깔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오랜 세월 타인의 시선 앞에서 굽혀온 자신의 등을 바라보며 한 번도 제대로 살지 못했다는 뼈아픈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그 고백들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단순한 후회의 목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인류가 축적해온 지혜와 지금 이 순간에도 노년의 병상에서, 혹은 텅 빈 거실의 소파에서, 혹은 혼자 먹는 저녁 밥상 앞에서 조용히 흘리는 눈물들의 집합체입니다. 우리는 이 눈물들을 외면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정면으로 바라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눈물들 안에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가장 귀한 교훈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지금 50대라면 이 이야기는 경고입니다. 당신이 60대라면 이 이야기는 거울입니다. 당신이 70대 이후라면 이 이야기는 아마도 당신 자신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아직 40대 이하라면 이 이야기는 가장 값진 선물입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시간이 남아있는 사람에게만 줄 수 있는 그런 종류의 선물. 자, 이제 시작합니다. 천천히, 그리고 깊이. 제1장, 건강의 배신, 젊은 날의 과신이 노년의 침대에서 어떻게 눈물로 변하는지. 소크라테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강이야말로 모든 것 중 가장 소중한 신의 선물이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그것을 손에 쥐고 있을 때 결코 알아보지 못한다. 기원전 5세기 아테네의 광장에서 그가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은 아마도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사실은 크게 와닿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젊음이란 원래 그런 것이니까요. 건강은 공기와 같습니다. 없어지기 전까지는 그것이 얼마나 거대하고 완전한 축복인지를 느끼지 못합니다. 지금으로부터 수십 년 전의 한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의 이름을 우리는 강 부장이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그는 35살에 자신이 철인이라고 믿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 출근하고 밤 11시에 퇴근하는 생활을 10년 넘게 이어왔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동료들이 쓰러질 때까지 술을 마셔도 다음날 멀쩡하게 출근했습니다. 담배는 하루에 한 갑 이상, 운동은 거의 하지 않았지만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나는 괜찮아. 내 몸은 튼튼하니까.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면 의사가 혈압이 조금 높다고 혈당 수치를 주의해야 한다고 했지만 그는 바쁘다는 이유로 정밀검진 예약을 3번이나 미뤘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산다고 말했습니다. 아이들 학원비를 대기 위해 야근을 했고 아내에게 좋은 차와 넓은 아파트를 안겨주기 위해 몸을 갈아 넣었습니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사치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이 있으면 더 일해야 했고 충분히 자는 것은 게으름이었습니다. 그는 이 모든 희생이 가족에 대한 사랑이라고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그리고 62살 은퇴를 앞둔 해에 그는 쓰러졌습니다. 뇌경색이었습니다. 왼쪽 몸의 감각이 돌아오는 데만 6달이 걸렸고 말이 어눌해지는 후유증은 끝내 완전히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바라던 은퇴 후에 손자들과 함께하는 여행, 아내와의 늦은 신혼여행, 젊어서 하지 못했던 등산과 낚시, 그 모든 것이 병상 위에서 불가능한 꿈이 되어버렸습니다. 재활병원의 침대에서 그는 아내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말이 잘 나오지 않아 더듬더듬 그러나 또렷하게. 내가 그때 검진을 받았어야 했는데. 내가 그때 쉬었어야 했는데. 이것이 건강의 배신입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말하자면 배신한 것은 건강이 아닙니다. 배신한 것은 과신입니다. 자신의 몸이 무한정 버텨줄 것이라는 믿음, 내일 챙기면 된다는 미루기,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건강을 투자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소비의 대상으로만 보았던 태도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도 인간이 건강에 대해 저지르는 가장 큰 실수는 동일합니다. 바로 건강을 현재형으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미래형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중에 건강 챙겨야지, 퇴직하면 운동 시작해야지, 이 프로젝트 끝나면 금연할 거야. 그러나 몸은 미래형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몸은 오직 지금 이 순간의 축적으로만 반응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신체는 40대 중반을 기점으로 세포 재생 능력이 현저하게 저하되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무리와 방치를 버텨내는 회복력이 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그동안의 모든 부채가 청구되기 시작합니다. 20대에 제대로 자지 못한 잠, 30대에 마신 술, 40대에 쌓인 스트레스, 이것들이 50대와 60대의 몸에 납덩어리처럼 내려앉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노화 연구소가 수십 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노년기의 삶의 질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변수는 바로 중년기의 건강 습관이었습니다. 유전자도 재력도 교육 수준도 아니었습니다. 40대와 50대에 어떻게 몸을 다루었느냐가 70대와 80대의 일상을 결정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이것을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해 심리학자들은 현재 편향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합니다. 인간의 뇌는 진화적으로 즉각적인 보상을 선호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오늘 밤의 피로를 풀어주는 술 한 잔이 20년 후의 간 건강보다 훨씬 더 강렬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의 따뜻한 침대가 30년 후의 근육 건강보다 훨씬 더 매력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 본성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소크라테스가 말한 지혜란 바로 이 본성을 극복하는 능력 아니었을까요? 지혜로운 자는 지금 느끼지 않는 것의 가치를 상상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당장 아프지 않기 때문에 건강이 중요하지 않다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아프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사람. 그것이 고대 그리스인들이 소프로시네, 즉 절제와 균형이라고 불렀던 덕목입니다. 은퇴 후 건강을 잃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털어놓는 후회는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수면입니다. 현대의 직장인들, 특히 중간 관리자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만성적인 수면 부족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하루 5시간 많아야 6시간의 수면을 수십 년간 이어가며 나는 짧게 자도 괜찮은 체질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그러나 뇌과학은 이를 부정합니다. 수면 중에 뇌는 알츠하이머를 유발하는 독성 단백질인 아밀로이드를 청소합니다. 잠을 자지 않으면 이 청소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찌꺼기들이 뇌에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은퇴 이후의 치매는 어쩌면 수십 년간의 수면 부족이 쌓인 결과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움직임입니다. 인간의 몸은 움직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나 현대의 직장 생활은 인간을 의자에 묶어놓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을 앉아서 보내는 생활이 수십 년간 이어질 때 근육은 소실되고 혈관은 경직되며 뼈는 밀도를 잃어갑니다. 운동을 나중으로 미루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은 은퇴하면 운동할 거야입니다. 그러나 은퇴할 때 이미 몸은 운동을 시작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릎 연골이 닳아있고 심폐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며 균형 감각마저 흔들리는 상태. 이것은 운동의 부재가 만들어낸 비극입니다. 세 번째는 스트레스입니다. 수십 년간의 직장 생활이 몸에 남기는 가장 보이지 않는 상처는 만성 스트레스입니다. 코르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장기간 과다 분비될 때 그것은 면역계를 무너뜨리고 심장 혈관을 손상시키며 인슐린 저항성을 높입니다. 즉, 오랜 세월의 스트레스는 당뇨, 심장병, 암의 씨앗이 됩니다. 그리고 이 씨앗들은 은퇴 이후 더 이상 바쁨의 긴장감으로 잊혀지지 않는 조용한 시간 속에서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수면 시간은 몇 시간입니까? 마지막으로 몸을 움직이며 땀을 흘린 것이 언제입니까? 그리고 지금 당신 어깨 위에 얹혀 있는 스트레스의 무게는 얼마나 됩니까? 이 질문들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이유입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건강에 대한 후회는 단순히 개인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강 부장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그가 병상에 누웠을 때 가장 많이 울었던 사람은 그의 아내였습니다. 은퇴 후 함께 여행하기로 했던 약속들, 50년을 함께하며 이제야 찾아온 둘만의 시간, 그것이 간병의 고단함으로 바뀌었습니다. 그의 몸이 무너졌을 때 그 파장은 가족 전체에 미쳤습니다. 자식들은 부모님 걱정에 자신의 삶이 흔들렸고 아내는 꿈꾸던 노년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는 가족을 위해 몸을 갈아 넣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 갈아 넣음이 가족에게 가장 큰 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것이 건강방치의 역설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자신을 희생하지만 그 희생의 끝에는 오히려 더 큰 부담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혼을 돌보지 않고 몸만 돌보는 것이 잘못이듯 몸을 돌보지 않고 영혼만 돌보려 하는 것도 잘못이다. 건강을 챙기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닙니다. 오히려 가장 이타적인 행위입니다. 자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이 곧 가족에게 짐이 되지 않는 것이며 사랑하는 사람들과 더 오랜 시간을 함께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얻어야 할 교훈은 단순히 운동하고 잘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깊은 교훈은 이것입니다. 삶에서 무엇을 먼저 둘 것인가 하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성과와 생산성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그 성과를 이루는 몸이 먼저입니까? 가족을 위한 돈이 먼저입니까? 아니면 가족 곁에 건강하게 있어줄 수 있는 몸이 먼저입니까? 이 순서를 잘못 정한 대가를 우리는 은퇴 후에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한번 지불하기 시작하면 되돌릴 수 없는 종류입니다. 제2장 사라진 이름표,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진 뒤 마주하는 진짜 나의 초라함. 인간은 이름 없이는 존재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름이란 호적에 적힌 그 이름이 아닙니다. 5호 과장, 5호 부장, 5호 대표, 5호 교수, 이런 이름들. 우리가 수십 년간 지니고 다닌 명함에 박힌 그 이름들 말입니다. 사회학자 어빙 고프먼은 이것을 사회적 정체성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은 혼자서는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역할이라는 틀 속에서 비로소 자신을 인식합니다.
그리고 은퇴는 그 틀을 한순간에 거두어 갑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은 박전무라고 하겠습니다. 그는 30살부터 60살까지 꼬박 30년을 한 기업에서 일했습니다. 입사 초기에는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성실함과 능력으로 하나씩 올라가 결국 전무이사까지 이르렀습니다. 그의 하루는 언제나 회의로 시작되고 보고서로 끝났습니다. 수백 명의 직원이 그의 결재를 기다렸고 중요한 회의에는 반드시 그가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조직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였습니다. 아니, 적어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60살 은퇴식이 열렸습니다. 팀원들이 꽃다발을 안겨주었고 후배들이 눈물을 흘렸으며 회사의 고위 임원이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화려한 송별 만찬이 끝나고 그는 처음으로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 아침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낯선 기분으로 눈을 떴습니다. 8시가 넘도록 아무도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9시가 되어도 결제를 기다리는 서류가 없었습니다. 점심때가 되었는데 아무도 함께 식사하자고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나는 지금 누구인가? 이 질문은 처음에는 사소하게 들립니다. 그러나 이 질문과 오래 함께 앉아 있어 보면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두려운 것인지를 알게 됩니다. 박전무라는 이름이 없는 그는 누구입니까? 회사 없이, 직함 없이, 부하 직원 없이 그는 무엇입니까? 심리학자 에릭슨은 인간의 발달 단계에서 노년기의 핵심 과제를 자아 통합대 절망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즉, 노년기에 인간은 자신이 살아온 삶을 의미 있게 통합할 수 있는가, 아니면 그 삶이 허무했다는 절망에 빠지는가의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 통합의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역할 정체성의 과도한 의존입니다. 즉, 자신이 무엇을 하는 사람으로만 자신을 정의했을 때 그 무엇이 사라지면 자신도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박전무는 은퇴 후 처음 몇 달을 극도의 무력감과 함께 보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할 일이 없었고 외출해도 갈 곳이 없었습니다. 후배들에게 전화를 했지만 다들 바빴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나 한 달, 두 달이 지나면서 연락이 뜸해지는 것을 느끼며 그는 알아챘습니다. 그들이 전화를 받던 것은 그가 전무였기 때문이었지 그를 좋아했기 때문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것은 잔인한 진실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야 비로소 마주하게 되는 진실입니다. 직장에서 맺어진 대부분의 관계는 이해관계의 관계입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채 그 관계들을 진정한 우정이나 의미 있는 인간관계로 착각했을 때 벌어집니다. 은퇴 후의 우울증은 생각보다 훨씬 흔하고 심각합니다. 통계에 따르면 은퇴 남성의 상당수가 은퇴 후 13년 내에 우울 증세를 경험하며 이 중 일부는 심각한 수준의 정체성 위기를 겪습니다. 특히 일에 자신의 전부를 투자하며 살아온 사람들일수록 이 위기는 더 깊고 길어집니다. 그렇다면 이 위기를 어떻게 건너야 할까요? 동양 철학에서는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업의 재설정. 여기서 업이란 단순히 직업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세상에 존재하는 방식, 자신이 가진 재능과 열정이 세상과 만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은퇴는 삶의 끝이 아니라 첫 번째 업이 끝나고 두 번째 업이 시작되는 전환점입니다. 인도의 사상에서는 인간의 삶을 4단계로 나눕니다. 브라마차리아 학생기, 그리아스타 가정인기, 바나프라스타 숲의 거주자, 사냐사출가. 은퇴란 세 번째 단계인 숲의 거주자로의 전환입니다. 이 단계는 세상의 의무에서 물러나 내면으로 돌아가는 시기입니다. 사회적 역할이 아닌 진정한 자아를 탐구하는 시기.
이것은 쇠퇴가 아니라 성숙입니다. 물론 이것을 말로 하는 것은 쉽습니다. 막상 거울 앞에서 직함 없는 자신과 마주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한 노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 후 몇 년이 지난 뒤 어느 인터뷰에서 처음 2년은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손자아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며 달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아이의 눈에 저는 전무도 아니고 박사도 아니고 그냥 할아버지였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내 진짜 이름인지도 모르겠다고. 이것이 정체성 재건의 시작입니다. 거창한 직함이 아닌 관계 속에서 발견되는 이름. 아버지, 할아버지, 선생님, 이웃, 친구, 이 이름들은 명함에는 적을 수 없지만 어쩌면 평생 동안 쌓아온 직함보다 훨씬 더 깊고 진실한 정체성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경고를 드려야겠습니다. 새로운 이름을 찾는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의 직함을 새로운 자리에서 재현하려는 욕구입니다. 사회단체에서 회장직을 맡으려 하고 동창회에서 주도권을 잡으려 하며 심지어 가정 안에서도 권위자로 남으려 합니다. 이것은 정체성을 재건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진 직함의 그림자를 쫓는 것입니다. 진정한 두 번째 업은 권위에서 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기여에서 옵니다. 자신이 가진 경험과 지식, 시간과 관심을 세상에 내놓는 것. 지역 사회에서 젊은이들을 가르치거나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예술을 시작하거나 작은 글을 쓰거나 정원을 가꾸거나 이것들이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바로 나라는 사람이 세상에 존재하는 진짜 이유일 수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떤 이름표를 달고 있습니까? 그리고 그 이름표가 사라진다면 당신은 여전히 당신입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지금 찾기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은퇴 후에 급하게 찾으려 하면 너무 늦습니다. 두 번째 업은 첫 번째 업이 끝나기 전에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은퇴 후에 갑자기 취미를 시작하는 것과 수십 년에 걸쳐 가꾸어온 관심사를 은퇴 후에 본격적으로 꽃피우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박 전무는 결국 자신의 두 번째 업을 찾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30년간 직장에서 쌓아온 경영 경험을 소규모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나누는 멘토링이었습니다. 그것은 권위 있는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배움의 자리였습니다. 젊은 창업자들에게서 그는 새로운 세상을 배웠고 그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비로소 자신의 가치를 다시 느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무 시절에는 사람들이 내 말에 따랐습니다. 지금은 사람들이 내 말을 귀담아 듣습니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 몰랐습니다. 전자는 권력이었고 후자는 관계였습니다. 직함이 사라진 뒤에야 보이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제3장 자식이라는 가시,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행한 과도한 희생이 부모와 자식 모두를 망치는 과정. 부모의 사랑이 자식에게 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데는 큰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스위스의 심리학자 칼 구스타프 융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는 평생 인간의 무의식을 탐구하며 부모와 자식 사이의 심리적 역학이 얼마나 복잡하고 때로는 파괴적일 수 있는지를 연구했습니다. 그의 결론 중 하나는 이것이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행하는 가장 큰 해악은 미움이 아니라 지나친 사랑입니다. 이것은 반직관적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특히 우리나라의 문화 안에서 자식을 위한 희생은 거의 숭고한 덕목으로 여겨집니다.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치는 부모는 칭송받습니다. 우리 엄마는 나 하나만 보고 살았어라는 말은 자랑스럽게 이야기됩니다. 그러나 이 숭고함의 이면에는 누구도 쉽게 말하지 못하는 어두운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한 어머니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녀를 이 여사라고 부르기로 합시다.
이 여사는 25세 결혼하여 두 아이를 낳았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한다고 늘 바빴고 가정의 실질적인 모든 것은 그녀의 몫이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접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아이들 학원비를 위해 미술 도구를 살 여유가 없었고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자식들의 방학 때는 언제나 아이들 일정에 맞추었습니다. 아이들 대학 입시를 위해 자신의 50대를 통째로 바쳤습니다. 큰아이 과외 선생님을 12명이나 붙였고 작은아이 유학을 보내기 위해 생활비를 줄이고 또 줄였습니다. 그녀는 단 한 번도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한 기억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자랐습니다. 큰아이는 좋은 직장을 얻어 결혼했고 작은아이는 미국에서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 여사의 나이 65, 드디어 자신을 위해 살 수 있는 시간이 왔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이해했습니다. 다들 바쁘니까 명절에 한 번씩 오면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명절도 점점 거르기 시작했고 손자들을 보는 것도 1년에 몇 번이 될까 말까 했습니다. 전화를 하면 받지 않을 때가 많았고 카카오톡 답장은 하루 이틀 뒤에 왔습니다. 이 여사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내가 그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많은 것을 바쳤는데 그 말이 가슴에 걸렸습니다. 그 말을 아이들에게 직접 하기도 했습니다. 전화 통화 중에 혹은 명절 식사 자리에서 그리고 그때마다 아이들과의 거리는 조금씩 더 멀어졌습니다. 그녀는 왜 아이들이 멀어지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심리 상담을 받기 시작하면서 천천히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린 시절 내내 엄마의 희생을 빚으로 느끼며 자랐습니다. 이것은 의도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사는 아이들에게 희생을 강요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욕구를 모두 내려놓고 아이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는 엄마의 모습은 아이들에게 무거운 죄책감을 심어주었습니다. 엄마는 나 때문에 자신을 포기했다는 그 죄책감은 성인이 된 아이들에게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두렵게 만들었습니다. 집에 가면 그 무게를 다시 느껴야 하니까요. 이것이 바로 융이 말한 지나친 사랑의 해악입니다. 자신을 완전히 지워버린 채 자식에게 헌신하는 부모는 자식에게 사랑이 아니라 채무를 남깁니다. 그리고 채무는 애정이 아닌 의무를 낳습니다. 의무는 자발적 방문이 아닌 의례적 방문을 만들고 의례는 진정한 교류가 아닌 형식적 교류를 만듭니다. 경계심리학에서는 이런 부모-자식 관계의 패턴을 밀착이라고 부릅니다. 부모와 자식의 경계가 지나치게 없어져서 부모의 삶이 자식의 성공과 실패에 따라 완전히 좌우되고 자식은 자신의 선택이 언제나 부모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먼저 계산하게 되는 상태. 이 상태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인이 되어서도 진정한 자율성을 갖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이 밀착이 강할수록 성인이 된 이후의 거리는 더 멀어집니다. 당신의 자녀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혹시 당신의 기쁨과 슬픔이 자녀의 성취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은 오직 부모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자식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헌신 아래에서 자란 아이들은 독립적 결정을 내리는 능력이 약해집니다. 뭔가를 선택할 때마다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아빠가 좋아하실까? 를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자신의 욕구가 아닌 부모의 기대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게 됩니다. 이것은 자식에게도 비극입니다. 노년의 부모들이 자식과의 관계에서 가장 많이 느끼는 후회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너무 많이 주었다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심리적으로, 시간적으로 너무 많이 주면서 자식이 스스로 설 기회를 빼앗았다는 것.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해결해주고 실패하기 전에 미리 막아주며 불편함을 느끼기 전에 편안함을 제공했습니다. 그 결과 자식은 자신의 근육을 키울 기회를 잃었습니다.
어려움을 버텨내는 근육,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 근육, 혼자서도 결정을 내리는 근육. 다른 하나는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많은 부모들이 자식에게 물질적으로는 모든 것을 주었지만 정서적 대화는 거의 나누지 않았습니다. 자식의 꿈이 무엇인지, 자식이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 인생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이런 이야기를 깊이 나눈 적이 없습니다. 대화는 언제나 성적, 취업, 결혼, 손자, 현실적인 문제들을 중심으로 돌았습니다. 영혼의 이야기는 없었습니다. 은퇴 후 자식들이 정기적으로 찾아와 주고 진심으로 안부를 묻고 함께 웃는 부모들과 그렇지 않은 부모들 사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부모들은 대체로 자신의 삶이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식에게만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친구 관계, 취미, 관심사를 가진 부모들, 자식의 삶에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적절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필요할 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부모들. 이런 부모들 곁에서 자식들은 부채감이 아닌 감사함을 느끼고 의무가 아닌 애정으로 돌아옵니다. 성숙한 사랑은 거리를 압니다. 이것은 냉정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깊은 이해에서 나오는 사랑의 성숙한 형태입니다. 자식은 내 소유가 아닙니다. 그들은 나를 통해 세상에 왔지만 그들 자신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가 그들의 길을 대신 걸어줄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제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신뢰하고 필요할 때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인도의 시인 칼릴 지브라는 자식에 대해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그들은 당신을 통해 오지만 당신으로부터 오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당신과 함께 있지만 당신에게 속하지는 않습니다. 이 구절을 가슴에 새기십시오. 자식은 당신의 미완성된 꿈을 완성해 줄 존재가 아닙니다. 자식은 그들 자신의 꿈을 꾸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꿈을 꿀 수 있도록 공간을 내어주는 것이 어쩌면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깊은 사랑일 것입니다. 은퇴 후 자식에게 버려진 느낌을 받는다면, 그리고 그것이 너무 억울하다면 먼저 이 질문을 해보십시오. 나는 자식에게 사랑을 주었는가 아니면 빚을 주었는가? 이 질문의 답이 불편하게 느껴진다면 그것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관계는 어느 시점에서든 다시 시작될 수 있습니다. 단, 그것은 내가 먼저 변할 때입니다. 자식을 변화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부모가 될 것인지를 다시 정의하는 것에서부터. 제4장 고독이라는 사회적 관계가 휘발된 뒤 남겨진 고독의 무게.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는 짐승이거나 신이다. 인간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존재로서 반드시 공동체를 필요로 한다. 이 말이 기원전에 나왔다는 사실이 놀랍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은 지금 이 시대의 노인들에게 가장 직접적으로 해당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노인 고독은 이미 전 세계적인 공중보건 위기가 되었습니다. 영국은 세계 최초로 고독부 장관을 임명했고, 일본에서는 고독사가 사회적 문제로 부각된 지 오래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고독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고독과 고립의 차이를 이해해야 합니다. 고독은 혼자 있는 상태이지만 그것이 충만한 내적 경험과 함께할 때입니다. 철학자가 사색하는 고독, 예술가가 창작하는 고독, 수도자가 명상하는 고독, 이것은 인간을 풍요롭게 만듭니다. 반면 고립 연결을 원하지만 연결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인간을 황폐하게 만듭니다. 은퇴 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것은 고독이 아닙니다. 그것은 고립입니다. 원치 않는 고독. 연결되고 싶지만 연결될 수 없는 고통. 한 남성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를 최 선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그는 50년 동안 교직에 몸담았습니다. 교사로서, 나중에는 교장으로서 수천 명의 학생들과 함께했습니다. 교무실에는 언제나 동료들이 있었고 수업 시간에는 학생들의 눈빛이 있었습니다. 퇴임식 날 수백 명의 제자들이 찾아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풍요로운 인간관계 속에서 살아왔다고 믿었습니다. 은퇴 후 1년 그를 찾아온 제자는 5명이었습니다. 은퇴 후 3년 그에게 전화를 하는 동료는 2명뿐이었습니다. 은퇴 후 5년 그는 어떤 날에는 하루 종일 단 한 사람과도 대화를 나누지 못했습니다. 그는 이 고립이 이렇게 빠르게 찾아올 줄 몰랐습니다. 자신은 충분히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러나 그가 충분하다고 느꼈던 연결의 대부분은 역할을 통한 연결이었습니다. 교사와 학생, 교장과 교사 이 역할이 사라지자 연결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이것은 앞서 이야기한 정체성의 문제와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장에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조금 더 깊은 층의 문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왜 진정한 우정을 쌓는 데 실패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관계를 세 층위로 나눕니다. 지인, 친구, 친밀한 친구. 지인은 이름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친구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입니다. 친밀한 친구는 서로의 내면을 알고 취약함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성인 남성의 경우 진정한 의미의 친밀한 친구가 한 명도 없는 경우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합니다. 여성은 이보다는 낮지만 나이가 들면서 친밀한 관계의 수가 현저히 줄어드는 경향은 동일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 시간입니다. 직장 생활과 육아에 시간을 모두 쏟다 보면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깊게 만들 시간이 없습니다. 몇 달에 한 번 술 한잔하는 것으로는 깊은 관계를 만들 수 없습니다. 관계는 시간이라는 투자 없이는 깊어지지 않습니다. 둘째, 취약성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한국 사회의 남성들에게 이것은 두드러집니다. 자신의 약함, 두려움, 불안을 다른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것은 수치스러운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남성들의 우정은 표면적인 수준에 머뭅니다. 함께 술을 마시고 스포츠를 이야기하고 직장 이야기를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이런 관계는 함께 있어도 사실상 혼자인 것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셋째, 경쟁입니다. 같은 학교를 나오고 같은 직종에서 일하는 또래들 사이에는 암묵적인 경쟁이 있습니다. 누가 더 좋은 차를 타고 더 좋은 아파트에 살고 더 높은 직위에 올랐는가. 이 경쟁 구도 속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우정이 싹트기 어렵습니다. 친구의 성공이 기쁨이 아닌 열등감으로 다가올 때 그 관계는 이미 우정이라고 부르기 어렵습니다. 이 세 가지 이유가 합쳐진 결과가 바로 은퇴 후의 고립입니다. 그런데 고독의 문제는 단순히 외로움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건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사회적 고립이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하루 15개비의 담배를 피우는 것과 맞먹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고립은 면역 기능을 저하시키고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이며 인지 기능의 저하를 가속화합니다. 고독한 노인들이 치매에 걸리는 비율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현저히 높다는 것은 이미 여러 연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즉, 은퇴 후의 사회적 고립은 단순히 마음이 외롭다는 것을 넘어서 몸이 병들어가는 실질적인 위험 요소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립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에 고립을 느끼면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관계를 찾으려 합니다. 노인복지관에 등록하거나 동창회에 나가거나 새로운 모임을 만들려 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깊은 우정은 의도적으로 찾는다고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깊은 우정은
오랜 시간의 공유와 진정한 취약성의 나눔을 통해서만 형성됩니다. 이것이 은퇴 전에 시작해야 할 이유입니다. 아직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직장 너머의 관계들에 의도적으로 투자해야 합니다. 오래된 친구에게 먼저 연락하는 것, 깊은 대화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자신의 취약함을 조금씩 드러내는 것, 이것들이 미래의 고독을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최 선생은 결국 자신의 고립에서 탈출했습니다. 그 계기는 의외였습니다. 우연히 참여하게 된 독서 모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책을 이야기하는 자리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사람들은 책이 아닌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후회, 두려움, 꿈. 최 선생은 처음으로 60대 남성이 다른 사람 앞에서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았고, 그것이 부끄러운 것이 아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처음으로 마음속 깊이 있던 이야기들을 꺼내놓았습니다. 그 독서 모임에서 그는 진짜 친구를 만났습니다. 50평생 함께한 동료들보다 몇 년 알아온 이 친구들이 훨씬 더 깊게 자신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직함이 없는 서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날 것의 인간으로 서로를 만난 것입니다. 지금 당신 곁에 있는 관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은 당신의 직함 때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당신이라는 사람 때문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리고 당신은 그들에게 진짜 당신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까? 진정한 연결은 가면을 벗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 첫걸음을 오늘 내딛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은퇴 후의 섬에서 외로움에 떨기보다는 지금 이 순간 손을 내밀어 연결의 다리를 놓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고독이 섬이라면 연결은 그 섬과 세상을 잇는 다리입니다. 그 다리는 당신이 직접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다리는 진실된 자신을 내어놓는 용기로 만들어집니다. 제5장, 체면의 감옥, 타인의 시선을 사느라 정작 한 번도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살. 남들이 뭐라고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을 그만두었을 때 비로소 나는 내가 되기 시작했다. 이 말은 코코 샤넬의 것입니다. 패션 디자이너로서 그녀는 평생 세상의 시선과 싸웠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통해 그녀는 자신이 되는 것이 가장 강력한 해방임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코코 샤넬이 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 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감옥은 철창이 없습니다. 자물쇠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강철보다 더 단단하게 사람을 붙들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그 감옥은 자신이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지키는 감옥이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체면은 단순한 자존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회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 사이의 긴장 관계를 조율하는 복잡한 심리적 기제입니다. 사회학자들은 한국 사회를 집체주의 문화권으로 분류하며 이런 문화권에서는 개인의 행동이 집단의 시선에 의해 강하게 규율된다고 설명합니다. 우리 가족에 부끄럽지 않게 이웃에게 체면을 세워야 직장에서 이상하게 보이면 안 되니 이런 생각들이 사람들의 선택을 끊임없이 제한합니다. 한 여성의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그녀를 정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정 씨는 젊은 시절 음악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특히 재즈를 좋아했고 피아노를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어머니는 반대했습니다. 그런 거 배워서 뭐에 쓰냐? 남들이 보기에 이상하다. 대학도 본인이 원하는 문학과가 아닌 취업이 잘 된다는 경영학과를 갔습니다. 이웃들이 좋은 학과 갔네라고 말할 때 어머니가 기뻐했으니까요. 직장을 잡을 때도 결혼을 할 때도 집을 살 때도 그녀의 선택 기준은 언제나 하나였습니다. 남들이 어떻게 볼까? 그녀는 이 기준이 지혜로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회적으로 안정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그러나 예순이 된 지금 그녀는 한 가지 사실 앞에서 멈추게 됩니다. 그녀는 한 번도 스스로 원하는 것을 선택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깨달음은 조용하게 옵니다. 어느 날 오후 딸아이 집에서 우연히 틀어진 재즈 음악을 들으며 그녀는 가슴이 저려왔습니다. 이상한 그리움이었습니다.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길에 대한 그리움. 살지 않은 삶에 대한 그리움.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미실현 자아라고 부릅니다. 살 수 있었지만 살지 않은 삶. 될 수 있었지만 되지 않은 자신. 이것은 은퇴 후 많은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심리적 현상으로 칼 구스타프 융은 이것을 죽기 전에 반드시 직면해야 할 영혼의 요청이라고 불렀습니다. 타인의 시선을 따라 살아온 사람들이 노년에 공통적으로 겪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역할이 사라지고 시선이 사라진 뒤에 찾아오는 거대한 공허입니다. 직장에서 인정받을 때, 이웃들에게 부러움을 살 때, 사회적으로 성공한 자녀를 소개할 때, 그때는 채워지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무대가 사라지고 나면 그동안 자신이 채워온 것이 자신이 아닌 타인의 시선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 시선이 사라지면 채워진 것이 없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장폴 사르트르는 타인은 지옥이다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말을 오해합니다. 그것은 타인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 의미를 타인의 시선에서 찾을 때 그 시선은 언제나 불충분하고 불안정하며 결국 고통이 된다는 뜻입니다. 타인의 시선은 조건부입니다. 내가 성공해야, 내가 예뻐야, 내가 유용해야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사라지면 시선도 사라집니다. 반면 자기 자신의 시선, 자신에 대한 진정한 인식과 수용 이것은 조건이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심리학에서 말하는 자아, 수용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체면의 감옥에서 벗어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수십 년간 타인의 시선을 내면화하며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나는 나를 위해 살겠다고 선언한다고 해서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히려 또 다른 종류의 충동적 반응일 뿐입니다. 진정한 해방은 천천히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제는 남들이 좋다고 하는 음식만 주문했다면 오늘은 내가 먹고 싶은 음식을 주문하는 것. 어제는 모임에서 분위기에 맞는 말만 했다면 오늘은 조금 다른 의견을 조심스럽게 내어보는 것. 어제는 남이 좋다고 하는 책을 읽었다면 오늘은 순전히 자신이 끌리는 책을 읽어보는 것.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조금씩 자신의 목소리가 선명해집니다. 정 씨는 62살에 피아노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민망했습니다. 아이들 피아노 학원에서 혼자 어른이 앉아 바이엘을 치는 것이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했습니다. 반년이 지나고 1년이 지나면서 그녀의 손가락은 조금씩 음악을 기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처음으로 재즈 코드를 잡는 날 그녀는 혼자 울었습니다.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너무 늦게 만났지만 그래도 만났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용감한 결정이 뭔지 아십니까? 60살이 넘어서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아무도 잘한다고 하지 않고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것을 그냥 내가 좋아서 하는 것. 그게 처음으로 진짜 내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이 체면의 감옥에서 탈출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반란이 아닙니다. 조용한 귀환입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아니 한 번도 제대로 만나지 못했던 자신에게로의 귀환. 노년의 병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후회 중 하나는 이것입니다. 나는 왜 그렇게 남들 눈치를 봤을까? 그 질문이 삶의 마지막 순간에야 찾아온다면 너무 늦습니다. 이 질문을 지금, 아직 살아갈 날이 남아있는 지금 해야 합니다. 잠시 눈을 감아보십시오. 지금까지 당신의 삶에서 순전히 당신 자신을 위해 한 선택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남들의 기대가 아닌, 사회적 기준이 아닌, 오직 당신의 내면에서 우러난 선택들. 그것들이 몇 가지나 됩니까? 그리고 앞으로의 삶에서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직 살아있는 그 욕구들은 무엇입니까? 이것들을 무시하는 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엄격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지우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을 지운 채로 사는 삶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속이 빈 삶입니다. 체면을 지키는 것은 때로 필요합니다. 사회 속에서 우리는 일정한 역할과 예의를 지켜야 합니다. 그러나 체면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은 다른 이야기입니다. 체면은 삶의 틀이 될 수는 있어도 삶의 내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당신의 삶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타인의 시선이 아닌 자신의 목소리로 답할 수 있을 때, 그때 비로소 당신은 자신 삶의 진정한 주인공이 됩니다. 결론 후회에서 지혜로 아직 남은 삶을 위한 5개의 열쇠.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후회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왔습니다. 건강을 과신했던 이야기, 직함 뒤에 자신을 숨겼던 이야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자식에게 짐을 지웠던 이야기, 깊은 관계를 만들지 못한 채 고독 속에 남겨진 이야기, 그리고 타인의 시선 속에 자신을 가두어 한 번도 진정한 주인공이 되지 못했던 이야기. 이 5가지 이야기를 들으며 어떤 감정이 올라오셨습니까? 만약 이 이야기들이 불편하게 느껴졌다면 그것은 좋은 신호입니다. 불편함은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무언가를 건드렸다는 것은 아직 그것을 바꿀 여지가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들의 목적은 당신을 죄책감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어리석은 선택을 합니다. 중요한 것을 놓칩니다. 그것이 인간입니다. 완벽한 삶을 산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후회도 없는 노년을 맞는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방식으로든 이 5가지 함정 중 하나 이상에 발을 들여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부터 무엇을 할 것인가입니다. 철학자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과거를 되살릴 수는 없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다. 우리가 가진 것은 오직 지금 이 순간뿐이다. 지혜로운 자는 이 순간을 허투루 쓰지 않는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이 있습니다. 건강을 위해서는 오늘 저녁 30분 일찍 자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해 보는 것에서, 이번 주에 미뤄왔던 건강검진 예약을 하는 것에서, 건강은 거창한 결심이 아니라 작은 습관들의 합입니다. 정체성을 위해서는 오늘 잠시 앉아서 직함을 빼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랫동안 하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 미뤄왔던 무언가를 한 달 안에 시작해 보는 것에서, 직함이 사라져도 빛나는 자신의 무언가를 찾는 것에서, 자식과의 관계를 위해서는 오늘 자녀에게 전화해서 단순히 근황을 묻는 것이 아닌 진짜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삶에 대한 기대를 내려놓고 그저 그들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라봐주는 것에서, 고독을 막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옛 친구에게 오늘 문자 하나를 보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번에 만날 때 조금 더 진실한 이야기를 꺼내보는 것에서, 깊은 관계는 작은 용기들이 쌓여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체면의 감옥에서 나오기 위해서는 오늘 단 한 가지라도 남이 아닌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해보는 것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것, 가고 싶은 곳을 가는 것, 읽고 싶은 책을 읽는 것. 그 작은 선택들이 쌓여 진정한 자신이 만들어집니다. 이 5가지 시작은 모두 작습니다. 혁명적인 변화가 아닙니다. 그러나 물이 바위를 뚫는 것은 힘이 아니라 지속성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작은 시작이 꾸준히 이어질 때 그것은 삶을 바꿉니다.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모든 후회들, 그리고 이 모든 노력들의 바탕에는 하나의 공통된 진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삶이란 소유가 아닌 경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삶을 소유의 관점으로 바라봅니다. 더 많은 재산을 소유하고, 더 높은 지위를 소유하고, 더 성공한 자녀를 소유하고, 이것들이 삶의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은퇴의 문턱에 서서, 그리고 노년의 병상에서 사람들이 깨닫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소유하지 못한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그리워하는 것은 경험하지 못한 것들입니다. 충분히 사랑하지 않았던 것, 충분히 웃지 않았던 것, 충분히 아파하지 않았던 것, 충분히 살지 않았던 것. 건강이 있을 때 더 많이 걸었어야 했고, 직함이 있을 때 사람 자체를 보았어야 했으며, 자식이 어릴 때 함께 뒹굴었어야 했고, 친구가 곁에 있을 때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야 했으며, 세상의 시선 앞에서 더 당당하게 나다워야 했습니다. 이것들은 돈이 없어서 못한 것들이 아닙니다. 이것들은 선택이었습니다. 다른 것을 우선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이것들이 뒤로 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의 대가가 은퇴 후에 청구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 이야기를 끝내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는 절망으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삶에서 가장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깨달음이 언제 찾아오든 그것이 늦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순에 피아노를 시작한 정 씨가 음악을 통해 자신을 찾았듯이 이른에 처음으로 진짜 친구를 만든 최 선생이 고독에서 벗어났듯이 여든에 자식에게 처음으로 솔직한 편지를 쓰고 화해한 부모가 있듯이 변화는 언제나 가능합니다. 물론 더 일찍 시작했다면 더 좋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이 남은 날들 중 가장 이른 날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제보다 오늘이 더 이릅니다. 그리고 오늘보다 내일은 하루 더 늦습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당신은 무엇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무언가가 마음속에 걸린다면 그것을 붙잡으십시오. 그것이 당신에게 보내는 삶의 신호입니다.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마십시오. 오늘 밤 잠들기 전에 그 신호와 함께 조용히 앉아 보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일어나서 한 가지 작은 것을 시작하십시오. 건강을 위한 것이든, 자신을 찾기 위한 것이든, 자식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든, 고독을 넘어서기 위한 것이든, 체면의 감옥문을 조금 열기 위한 것이든 무엇이든 좋습니다. 한 걸음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여정은 한 걸음으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을 내딛는 것이 어쩌면 당신 인생 전체에서 가장 용감한 일일 수 있습니다. 삶은 끝나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기회를 줍니다. 더 깊이 사랑할 기회, 더 용감하게 살 기회, 더 진실하게 자신이 될 기회. 그 기회를 낭비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삶은 아직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의 마지막 장이 어떻게 쓰여질지는 오늘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것이 노년의 침대에서 흘리는 눈물들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소중한 메시지입니다. 감사합니다.